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예고는 올려놓고 네. 제목에 올려. 제목에 올려놓고 얘기 안 해줬다고 사기당했다고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카자흐스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때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왜요? 지금 다 해결됐으니까. 아. 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아니 뭐 해결됐다기보다는 이게 어찌된 사단인지 대충 분위기가 나와요. 그때 못했던 얘기들을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이번 카자흐스탄 사태는, 내부적으로 폭동으로 보이지만, 외부 세력과 결합한 일종의 내부 쿠데타, 내지는 내부 소요 사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되는지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연합뉴스인데. 네. 연료비 인상 시위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유혈 사태가 현지 시간으로 9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소요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6,04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자, 이게 이제 소요 사태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카자흐스탄 나라 자체가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골족이에요. 투르크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겁나 싸나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태원이나 한남동 가면 이 사람들 집성촌이 있는데, 술집에서 싸움하는 애들은 대부분 카자흐스탄 애들이에요. 그만큼 또 그렇게까지. 아니, 그만큼 이건 좀 너무 그쪽 동네에서도 소문난 애들이야, 기질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이제 그 싸움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진짜 싸움을 잘하는 대신에 뭔가 이렇게 단합하는 분위기는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유목민들이고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번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이었어요. 그리고 알마티 같은 그 도시에서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데 거의 20만 가까운 시위대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상 초유의 어떤 그 대규모 시위인 거야.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핵심 포인트만 다 작사를 냈어요. 대통령국, 의회, 방송국, 경찰서 같은. 근데 대부분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원래 이게 가스값, 석유값 올라가지고 시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경찰하고 충돌을 일으키더라도 해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봐야 뭐 동네 불지르고 주유소에 불지르는 정도에 그치지. 대통령궁을 쫓아가서 작살낼 정도의 조직력과 병력, 화력을 갖고 나타난 데에는 기존에 우리 두바이로 도망갔다고 소문났던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외부 세력이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800여 명을 체포를 했는데, 알마티에서 이 중에 외국인이 160명 이상이 체포가 됐어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뒤에 배우가 누구냐를 놓고 처음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이 CIA가 개입했단 말도 있고, 러시아다, 중국이다, 다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중국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네. 왜 결론이 났냐면,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전직 총리였고,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 총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기도 이름이 어려워. 네. 스탄이니까. 잠깐만요. 중국 기사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을 거거든요. 국가안보위원회 카림 막시모프 그렇죠. 위원장. 카림 막시모프 위원장하고 또 한 사람이 제1부위원장 사마트 아비시 뭐 이런 인사들. 요 인사가 체포가 됐습니다. 국가 반역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위원장이면 사실상의 대통령 위에 있는 직급이거든.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같이 체포됐던 제1비서관은 전직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나자르바예프가 기존의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좀 더 친중 정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추측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범으로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나자르바예프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직도 박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폐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 사람들이 배우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럼 왜 카자흐스탄은 중국 쪽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여기는 나자르바예프가 그동안 중국 쪽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굉장히 활발히 벌려온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핵심적인 그 지정학적인 기지였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탄도 시험장도 주로 카자흐스탄에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직이었던 나자르바예프가 10억 달러 받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 나자르바예프가 전직 대통령이고 퇴진을 했는데 사실상의 네. 이제 국가 권력 약간 뒤에서 푸틴 같은 느낌. 푸틴 같은 데서 배후 조정한다고 했는데 30년을 독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좀 심해진 거지. 1인자하고 2인자 간에. 그래서 2인자가 됐던 지금의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하고 엮여져 있었던 나자르바예프를 털어내기 위해서 친러시아 정책을 많이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것도 러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3주 전인가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와갖고 우리나라랑 북방협력에 관련된 MOU를 대통령하고 맺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 교역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 한반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직접적인 뭔가 경제적, 교역적인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그러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사실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중국에 있는 웬만한 상권들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기업들을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하고 카자흐스탄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1대1로 사업이거든요. 카자흐스탄하고 중국하고 접경에는 후얼거스라고 하는 국경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해갖고 자유무역 기차역인데 자유무역형 신도시들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차역이 중국의 마지막 역이고 카자흐스탄의 시작역입니다. 이거를 두 나라가 합쳐갖고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모든 그 여러 나라의 물건들을 면세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홍콩 같은 육지의 홍콩 같은 지역을 만든 거예요. 거기가 보면 이제 한국성이라고 그 카자흐스탄의 내가 보기에는 나자르바예프 친척 여자친구 같은데 진짜 여자친구 거기 한국성이라고 뭐야, 굉장히 큰 한국 전문 백화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얼거스에 투자를 꽤 했어요. 소장님, 그 카자흐스탄에도 그렇죠. 투자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다 물건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뭘 보냈어요? 뭐 캐릭터 상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거를? 네. 근데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한국에서 실어서 컨테이너에다 실으면 기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역까지 밀봉인 상태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개봉을 해갖고 까면 무관세로 면세 제품으로 거기에서 물건이 팔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일같이 주중에는 사람이 없게 주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딱 기차역이 열리는 시간 되면 카자흐스탄에서 한 10만에서 20만 가까운 보따리 상들이 그쪽 지역으로 다 몰려들어.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중앙아시아 각지로 갔다가 물건을 갖다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매출이 오르고 있었거든. 거기 한국관도 있고 일본관도 있고 독일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한국관이 인기가 제일 좋았어.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기 어디냐 그 전북에 그 장어 많이 나는데 어디지? 갑자기 장어 많이 하는 데가 뭐지? 풍천? 네, 풍천장어 비롯해갖고 그쪽에 선운산 그 협동조합 이쪽하고 해갖고 복분자 비롯해갖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실어 보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거기서 내가 무역 사업, 중앙아시아 상대로 무역 사업을 좀 하겠구나 그래갖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계로서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들어가서 석유 사업 하시는 분하고도 연결을 맺어갖고 석유 고창이에요, 송유관 고창 고창이라든지 뭐 이런 고창 선운산 그 농협하고 해갖고 그것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나한테는 이제 기대가 컸던 동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열흘째 연락이 안 된다 그러네 그 양반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온오프라인 백화점 만들기로 했는데요. 얘기가 어떻게 점점 밖으로 새는 것 같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뭔가를 꾸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이와 같은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의 양상으로 봤을 때 외부의 개입, 선동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갑자기 러시아한테 손을 뻗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병력들이 들어와고 지금 소요 상태를 안정시켰고 안정이 되자마자 자신의 실제적인 정권의 후계자나 다름이 없었던 나자르바예프의 인사들을 전부 구속을 시킨 걸 봐서는 이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그동안 지난 한 20,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력에 의해서 의존됐던 카자흐스탄의 영향력이 러시아 쪽으로 집중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와중에 나자르바예프가 갖고 있었던 권력들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평론가님 어디 가셨냐, 안 오셨냐라고 자, 여기에 하시는데. 문평론가님도 네. 좀 말씀을 정리를 좀 어떻게 해주시기 보세요?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관계 정리를 좀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송 작가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나자르바예프 그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에요. 1989년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제1서기장으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권력을 잡기 시작해서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분이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카자흐스탄을 철저히 사유화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적들을 다 이제 망명시킨다거나 또는 체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도 죽여버리는 의문사를 당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적 제거를 확실하게 하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헌법 개정도 하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중간중간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90% 이상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1940년생이세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신 거죠. 2019년 3월에 갑작스럽게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그 헌법 내용이 뭐냐? 이 나자르바예프와 관련해서는 초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후에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사람의 지위와 관련돼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걸 헌법 조항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가안보회의 의장부터 시작해서 헌법위원회 의장 그리고 집권여당인 그 의장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라는 호칭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후계자로 내세운 사람이 지금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상원 의장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토카예프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상황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던 상황이고요. 이미 이 집권 여당에 대응할 수 있는 야권 세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격 요건, 그러니까 출마 자격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자율성마저도 사실 많이 억압된 상황에서 통제된 생활을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했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냉전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물결 이 흐름을 전혀 못 탔던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30년 동안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딱 그 카자흐스탄 안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문제는 뭐다? 따라서 바깥의 변화를 모릅니다. 그래서 별 불만을 안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수적인 세뇌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놨어요. 대중가요, 연예인, 이런 쪽으로만, 스포츠 쪽으로만 이렇게 눈 돌리게 전두환이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썼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도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 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토카예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카자흐스탄 자체가 워낙 그 통제된 사회의 특징들을 아시겠지만 수명이 길지가 않잖아요. 의료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삶이 녹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비율 자체가 30세 이하의 젊은 층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부분이 풀렸어요. 인터넷이라든지 SNS가. 그래서 청년들이 SNS를 접하게 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약간 꿈틀꿈틀하는 게 있었고요. 물론 토카예프하고 나자르바예프 사이에 어떤 권력의 균열이 생겼겠죠. 근데 그 와중에 토카예프는 더 이상 나자르바예프식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나자르바예프가 죽더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모든 국가 권력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자신에게 영원히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토카예프가 선택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권력을 나자르바예프식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면서 정말 그 역량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교류를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롤모델 삼아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내가 나자르바예프처럼 사람들이 통제해서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카자흐스탄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정권을 권력을 가지는 게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나자르바예프 정권 그 세력이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외부에서 뭐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카자흐스탄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제 젊은이들이 눈을 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더 이상 아무리 이제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한다고 해도 예전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시작점에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시진핑의 권력 투쟁하고의 비슷한 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제일 부자 나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라늄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굉장히 네. 풍부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깊게 채굴할 필요도 없어. 그냥 땅만 까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자원의 보고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다 갖고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30년 동안 나자르바예프를 비롯한 그 일가들이 다 쥐고 있는 거야. 이건 마치 시진핑이 딱 집권했는데 모든 돈에 대한 권력을 장점인 일가들이 다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권력을 뺏기 위한 방법이 뭐냐? 개혁 개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지. 그렇죠. 야, 우리 졸라 못 살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버는데 일부 애들 이걸 다 갖고 간다? 이 새끼들은 국가한테 통제도 안 받고 지들 멋대로 수출을 하고 세금도 안 내. 라고 하는 얘기들을 솔솔 흘린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던 와중에 LPG 가격이 확 치솟게 되고 LPG 가격이 치솟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에 그 LPG 관련해 가지고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다 앵글로색슨족 있잖아요. 기존의 그 다국적 석유 기업들, 원유 기업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하고는 얘들이 짬짬이를 잘했어.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통제가 됐는데 토카예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얘들하고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토카예프한테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전에 우리가 할 때는 사업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너 왜 이래?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니들이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조금 주면서 우리한테 계속 손해보라라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 계속 사업 못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 상한제 폐지하고 너네 주던 보조금 이제 주지 마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LPG 가격을 풀어주니까 이게 하루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LPG가 저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을 그냥 다 LPG로 개조를 해서 쓰거나 LPG 차량만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2배가, 하루아침에 2배가 됐어요. 그래봤자 330원밖에 안 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이게 2배가 되면 모든 삶이 다 파탄이 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 수준의 어떤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결국은 이 폭동이 누구를 위한 폭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 어찌됐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의 이 사태를 해결했죠. 해결을 한 그 조마르트 토카예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살벌한 숙청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일가들과 이 사람들을 쳐내고 이거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카자흐스탄의 어떤 발전 내지는 민주화, 이걸 민주화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국민의 복지라든지 소득 향상을 위한 쪽으로 나라를 바꿔가는 모양으로 해야만 본인한테 실권이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자르바예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본인은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방식을 제가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이분이 이제 소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즉각적으로 가스값 인하할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전혀 먹히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전에 30년간 억눌렸던 거에 대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고 폭발을 하기 시작했고, 나자르바예프가 사임한 이후에 이제 SNS를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조금씩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삐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김이 새고 있는 상황에서 폭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럼 토카예프는 러시아 쪽 손을 잡은 거냐? 원래 그 소련권에 있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안보 조약 기구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CSTO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카예프 대통령이 먼저 이거는 외부 국제 테러 분자들에 의한 테러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공수부대와 CSTO 평화유지군 2,500명이 들어와서 전략시설들 딱 장악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이분이 왜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을까? 사실 외국 군대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어떤 무력 간격 진압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아마 이쯤에서 토카예프가 저쪽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해서 뭔가 이 시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어떤 첩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군대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진압이 됐어요. 네, 한 방에 진압이 된 거고요. 그 진압의 역할에는 금요일 날 오후에 있었던 전격적인 아까 얘기했던 전 총리 까먹었다. KGB 위원장이에요. KGB 위원장, 제1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 제1부위원장은 조카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린 막시모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소련 KGB 출신이었고요. 위구르 사람이기도 하고 중국 홍콩에서 경제무역 대표를 지낼 만큼 친중국통이었고 꾸준하게 중국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2번의 총리와 1번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나자르바이에프 시절에 했었는데 그때부터 친중국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야 했다 그러는 거는 그동안 중국하고 연결돼 있었던 경제적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할 게 분명하다는 거죠. 왜? 여기 2030을 안 잡으면 여기도 정치가 안 되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국은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 왜냐면 카자흐 사람들이 싫어해. 중국도 싫어하고 전통적으로 싸우던 데였으니까 역사적으로. 중국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죠. 그렇지. 사실. 그리고 러시아도 점령 국가라서 위세 떠는 꼴을 보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지금 카자흐에서 가장 선망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여러 가지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로 한국과 카자흐 간의 경제적, 외교적 교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지 뭐. 네, 우리가. 여기까지 하시죠.